자, 컴퓨터 사이언스에 입문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 가장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러기 전에 잠깐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워놨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 혜택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테슬라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자동차 회사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 9위 정도 레벨에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현재 회사 가치가 이 정도 된다고 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는 도요타예요. 거기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1위입니다.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그 도요타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밖에 생산 능력이 없어요. 2020년 현재 기준입니다.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도요타의 회사 가치는 250조 원 정도인데 비해 테슬라는 615조, 여기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의 회사 가치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 훨씬 작은 생산량을 갖고도 이렇게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테슬라 차를 살 때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받는 옵션, 그게 몇백만 원이 든다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테슬라의 진짜 강점은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최근에 어느 회사에서 전기자동차를 내놓는다는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소프트웨어 안정성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과거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가전제품은 냉장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뀌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가전제품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가전제품이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는 제가 타봤더니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달려있고 브레이크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컴퓨터에 바퀴가 달린 느낌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건 실제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즉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를 쭉 보시면 여기 석유 회사고요. 여기 투자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인데 여기 사우디 회사고요. 그 외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회사 가치를 올리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뒤집어서 무슨 얘기가 될까요? 결국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입니다. 저도 여기서 잠깐 일을 해봤었는데 수많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가보시면 달라요. 근무 환경 자체가 달라요. 페이도 다르고요. 처우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한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대기업들, IT 대기업들을 가보시면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워라밸 생각하시고 라이프스타일 생각하시고 정말 대우받고 싶으시고 그러면서도 페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면 IT 쪽 선택하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대신에 실력이 있으셔야죠. 그래야지 이런 데서 활약할 수 있고 또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요즘은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LG화학의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 관리 기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생명공학 회사들도 거의 빅데이터 회사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실력만 갖추시면 하실 일 그리고 대우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스텝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텝으로 가시면 되냐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터 아키텍처 이 세 가지 과목은 베이스 과목이에요. 실제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연산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연산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돌아가냐면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골격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반드시 배우셔야 될 과목들이고 이 과목은 정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는 개인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리랜서 일할 때 뭐 어떤 상황에서든 이론의 벽에 걸려 넘어지시게 돼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나중에 너무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시고 하는 과정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스터하시고 나시면 운영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운영체제라는 것은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을 하면서 실제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이 부분을 최대한 잘 그리고 최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재밌죠? 이걸 이해하면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운영체제는 너무나도 쉽게 들어와요. 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적이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고 나면 보통 4학년 때 뭘 배우느냐 하면 이걸 배웁니다. 인공지능을 배우게 돼요. 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뭉쳐 놓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디 제가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저는 제어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제어공학을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부전공처럼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고 수업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인공지능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다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 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이걸 다 알고 있고 이해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인공지능 안에 이 안에 있는 개념들이 다 녹아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는 해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는 합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베이스가 되는 게 있어요. 바닥을 깔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게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이론에 불과해요. 물론 진정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없이 이걸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계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들이 있어요.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16차원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하고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또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한 덩어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IT 관련된 요즘 공학에서도 그렇지만 처음 가르치는 게 프로그램 기초부터 가르쳐요. 이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자료구조론, 알고리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3학년쯤 가면 운영체제 가르치고요. 그리고 4학년 가면 인공지능을 가르칩니다. 이 흐름이에요. 근데 시작은 여기라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가 가르치는 쪽도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C나 자바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살짝 맛보기로 다루게 되게 되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산수학이에요. 공업수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산수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주로 이산수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요. 이걸 아무리 해놔도 확장성을 가지려면 수학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이런 쪽에서 미적도 많이 가르치고 미분방정식 이런 것도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논리수학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집합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산수학은 베이스로 깔리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산수학은 제가 알기로는 2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프로그래밍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얘가 베이스가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산수학, 그리고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아키텍처는 그 중간쯤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3, 4 이런 식으로 보통 배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는 기본 골격을 가지시면 돼요. 혹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청강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과에 가셔가지고 이 과목을 들으세요. 그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은 독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책을 구해놓고 공부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실력이 갖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미래가 굉장히 밝아지게 됩니다.